나는 이사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엔 내가 먼저 옮기자고 했다. 서울에서 직장을 그만두고 조용한 곳에서 혼자 살고 싶었다. 그래서 경북의 한 시골 마을로 내려왔다. 집은 허름했지만 바로 옆에 숲이 있었고 마당이 넓었다. 햇볕이 낮게 비칠 때는 먼지가 빛을 받아 금빛으로 떠다니는 오래된 집이었다. 처음엔 이곳이 흉가라는 말을 몰랐다. 부동산 중개인은 옛날에 좀 사건이 있었어요 라고만 했다.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람이 죽은 집이 어디 한두 군데겠나 싶었다. 하지만 이상한 건 그 말을 듣는 순간부터였다. 내 머리 한쪽에서 계속 같은 단어가 맴돌았다. 사건이 있었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 첫날 밤 나는 그저 피곤했다. 짐을 반도 풀지 못했는데도 잠이 쏟아졌다. 밖에서는 매미 대신 풀벌레가 들려왔고 멀리서 물소리 같은 바람이 스쳤다.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달랐다. 조용해서 더 시끄러웠다. 나는 핸드폰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천장을 바라보다가 곧 잠이 들었다. 그리고 한참 후 귀에 무언가 들려왔다. 쿵! 집이 낡아서 그런가 싶었다. 그러나 바로 다음 순간 쿵쿵! 규칙적인 간격. 마치 누가 집안을 걸어 다니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몸을 일으켰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고양이나 샤롯 바람 때문일 거라 합리화했다. 하지만 소리가 너무 명확했다. 분명히 복도 쪽에서 나왔다. 쿵! 그리고 멈췄다. 내 심장이 쿵! 하고 따라 뛰었다. 그때 방 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변한 걸 느꼈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바람이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죽였다. 그리고 들었다. 스스스. 뭔가 바닥을 끄는 듯한 소리. 문 앞에서 멈췄다. 나는 한참 동안 그대로 있었다. 눈을 감을 수도 움직일 수도 없었다. 그리고 그 소리가 아주 천천히 뒤로 물러갔다.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손전등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그냥 낡은 마룻바닥 그리고 내 심장 소리뿐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소리를 매일 들었다. 시간은 항상 같았다. 새벽 3시. 쿵! 쿵! 점점 가까워지다가 문 앞에서 멈췄다. 처음엔 겁이 나서 불을 켜고 버텼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자 그건 마치 일정한 패턴처럼 느껴졌다. 밤이 되면 그건 반드시 왔다. 나는 이게 뭐라고 생각했을까? 피곤해서 생긴 착각이라 여겼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무르더니 갑자기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창문 쪽으로 벽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 순간 내 몸에 털이 다 곤두섰다. 벽이 아주 살짝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슥슥 마치 누가 벽을 긁는 것처럼. 그날 이후 나는 불을 켜놓고 잤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을 켜면 더 또렷하게 들렸다. 그 소리는 어둠 속이 아니라 밝은 공간 안에서 움직였다. 어느 날은 거실 쪽, 어느 날은 부엌 쪽, 심지어 화장실 문이 스르르 열리기도 했다. 나는 점점 미쳐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다. 하지만 낮에는 너무 평범했다. 햇볕 아래서 보면 이 집은 따뜻했다. 나는 마당에 나가 흙냄새를 맡고 새 소리를 들으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그때마다 밤의 일은 꿈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문득 문고리에 남은 자국을 봤다. 손자국처럼 희미한 얼룩, 내 것이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그 손자국은 매일 다른 곳에 있었다. 처음엔 문고리, 다음엔 벽, 또 그 다음엔 내 침대 머리맡. 아침마다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한 가지 결심을 했다. 확인하자. 도대체 그게 뭐든 직접 눈으로 보자. 나는 새벽 3시까지 불을 끄고 기다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쿵! 와뚱! 쿵! 복도를 따라 천천히 다가오는 소리. 그 순간 나는 호흡을 멈췄다. 문틈 아래로 그림자가 스쳤다. 사람의 발 같았다. 나는 손전등을 켜려다 손이 떨려서 버튼을 못 눌렀다. 그림자가 멈췄다. 그리고 탁! 문고리가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그 순간 나는 비명을 지르며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문은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문고리 위엔 젖은 자국이 남아 있었다. 물방울이 몇 개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다. 이 집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 하셨죠?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밤마다 누가 다닌다고 해서 한동안 비어 있었어요. 예전에 살던 분이. 그가 말을 멈췄다. 예전에 살던 분이요?
그 사람 새벽마다 누가 문 앞에 서 있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다. 그가 덧붙였다. 그래서 그분도 결국엔 그 시간에 밖으로 나가셨대요. 밖으로요? 응. 그런데 돌아오질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처음으로 창문을 잠갔다. 하지만 새벽 3시 나는 다시 그 소리를 들었다. 이번엔 복도가 아니라 창문 바로 옆에서. 쿵쿵. 그날 새벽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지도 못했다. 쿵. 그 소리가 창문 바로 옆 벽 하나 너머에서 울렸다. 바람이 불지 않았고 나무가 부딪히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건 분명히 발소리였다. 사람의 무게, 일정한 리듬, 멈칫거림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쿵.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죠? 순간 내 몸이 얼어붙었다. 분명 들렸다.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너무 가까웠다. 창문 유리 너머가 아니라 마치 바로 귀 옆에서 속삭이듯 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창문은 닫혀 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공기가 묘하게 변했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눅눅하고 끈적했다. 마치 누군가 방 안에서 숨을 쉬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낮에도 불안했다. 물건이 조금씩 위치를 바꿨다. 컵이 싱크대에서 식탁으로 옮겨져 있거나 문이 스스로 열려 있었다. 내가 건드렸나? 하면서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는 내가 정신을 놓은 게 아닐까 의심했다. 하지만 점점 확신이 들었다. 이건 나 혼자가 아니었다. 밤이 오면 나는 모든 불을 켜고 기다렸다. 이 집은 밝은 상태에서도 어두웠다. 벽지는 누렇게 바랬고 천장은 갈라 있었다. 바람이 불면 균열 사이로 먼지가 내려왔다. 그게 마치 누군가 위층에서 걸어 다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위층은 없었다. 이 집은 단층이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들었다. 쿵쿵 익숙한 발소리. 이젠 그 리듬이 내 심장 박동보다 더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천천히 불을 끄고 그 소리를 따라 거실로 나갔다. 달빛이 희미하게 스며든 거실. 먼지와 냄새, 오래된 공기. 그 속에서 뭔가가 움직였다. 소리는 부엌 쪽으로 이어졌다. 나는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그때 싱크대 위에 수돗 국물이 떨어지는 걸 봤다. 뚝뚝뚝. 그런데 그 물방울이 떨어지는 속도가 내 심장 박동과 같았다. 규칙적이었다. 쿵쿵. 나는 핸드폰을 꺼버렸다. 빛이 꺼지자 어둠 속에서 또 하나의 소리가 들렸다. 숨소리.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의.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싱크대 아래쪽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있었다. 형체는 없었다. 그저 어둠보다 더 짙은 그림자. 그런데 그 그림자가 아주 천천히 나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으로 뛰었다. 문을 잠그고 이불을 뒤집었었다. 손끝이 떨렸다. 눈을 감았는데 여전히 그 장면이 떠올랐다. 그 어둠 속의 얼굴. 정확히는 얼굴 같지 않은 얼굴. 형체는 흐렸는데 눈만 또렷했다. 빛도 없는 어둠 속에서 분명히 나를 보고 있었다. 아침이 되고 나는 마을에 나갔다. 편의점 아주머니에게 물었다. 저기 혹시 그 집에 전에 누가 살았어요? 그녀는 내 얼굴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요. 그 집 아직 안 부쉈어요? 부수다니요? 그 집은 원래 불이 났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방 하나만 멀쩡했죠. 불이요? 그래요. 그 방에 있던 사람이 못 나왔대요. 그 말이 내 머릿속을 찔렀다. 불이 났는데 방 하나만 멀쩡했다. 그리고 그 방이 지금 내가 자는 방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안을 샅샅이 살폈다. 벽지 뒤, 마룻바닥 밑, 창문틀 안까지. 그러다 발견했다. 내 침대 밑에 무언가 있었다. 먼지에 덮인 오래된 사진, 불에 그을린 듯한 자국. 사진 속에는 3사람이 있었다. 한 남자, 한 여자, 그리고 어린 소녀. 그런데 사진 아래쪽 누군가 펜으로 글씨를 썼다. 여기 아직 남아있다. 나는 사진을 들고 얼어붙었다. 갑자기 창문이 덜컹거렸다. 쿵, 쿵. 그 소리는 이제 익숙했다. 하지만 이번엔 멈추지 않았다. 점점 세게, 거칠게, 급하게. 쿵, 쿵. 그리고 동시에 들려왔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열어줘요. 제발 열어줘요. 나는 문 앞에 다가가지도 못했다. 그저 벽에 등을 대고 귀를 막았다. 하지만 그 소리는 벽을 뚫고 들어왔다. 마치 내 머릿속에서 직접 들리는 것처럼. 여기 있죠. 당신.
나 좀 봐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새벽의 공기가 차가웠다. 마당에 나와서도 그 소리가 여전히 들렸다. 창문 안쪽에서, 문 안에서, 여기 있죠? 왜 나가요? 같이 있어요. 나는 도망쳤다. 신발도 신지 못한 채로 어둠 속을 헤맸다. 그리고 멀리서 마을 어귀에 불빛이 보였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뒤돌아봤다. 그 집은 멀리서도 보였다. 불이 꺼진 창문.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내다보고 있었다. 흐릿한 얼굴. 창문에 손바닥을 대고 나를 바라보는 형체. 그 손자국이 창문에 그대로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 짐을 다 두고 바로 떠났다. 며칠 뒤 경찰이 전화를 했다. 당신이 살던 집이요? 불이 났습니다. 불이요? 예, 새벽 3시쯤. 아무도 없었죠?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불이 난 곳이 딱 한 방이에요. 어디요? 당신 방이요. 그 순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리고 멀리서 아직도 귓가에 그 소리가 맴돌았다. 쿵! 여기 있죠? 나는 그 집을 떠난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짐은 절반 이상 그대로 두고 나왔다. 가끔 그 생각이 나긴 했지만 돌아갈 용기는 없었다. 도시로 돌아오면 괜찮아질 거라 믿었다. 낡은 오피스텔을 구해 새로 시작하려 했다. 처음 며칠은 평화로웠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용한 게 불편했다. 밤이 되면 나는 습관처럼 귀를 기울였다. 아무 소리도 없는데 그게 더 이상했다. 자꾸 뭔가가 빠져있는 느낌, 귀속이 비어있는 듯, 심장이 멎은 듯한 정적. 그래서 나는 오히려 TV를 켜둔 채로 잠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TV가 꺼져 있었다. 전원 코드를 뽑은 것도 아닌데 그 순간 정적 속에서 들렸다. 쿵쿵, 아주 희미했지만 분명한 그 소리. 나는 숨이 막혔다. 이건 착각이 아닐까, 귀 속의 맥박일까 싶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쿵쿵, 나는 반사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 순간 휴대폰 알람이 울렸다. 시각은 새벽 3시. 나는 얼른 불을 켰다.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창문 유리에 내 얼굴이 비치지 않았다. 유리 한가운데 희미하게 다른 얼굴이 있었다. 옅은 실루엣, 눈이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숨이 멎었다. 그리고 눈을 깜빡이는 순간 사라졌다.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이었다. 새벽 3시. 처음엔 발소리, 다음엔 낮은 숨소리, 그리고 어느 날엔 손자국. 오피스텔 창문에 희미한 자국이 생겨 있었다. 물방울이 흘러내린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손바닥이었다. 나는 탁 갔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같은 자리에 또 있었다. 회사 사람들은 나를 걱정했다. 요즘 얼굴이 안 좋아요. 밤에 잠 못 자죠. 나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점심시간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점점 달라지고 있었다. 피곤해서 그런 건가, 피부가 창백해지고 눈밑은 검게 패였다. 그러던 어느 날 복도 끝에서 어떤 여자를 봤다. 내 쪽을 향해 서 있었다. 회사에서 본 적 없는 사람. 머리가 길고 흰 옷을 입었다. 그런데 얼굴이 없었다. 마치 흐릿하게 지워진 사진처럼. 나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앞을 보니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주변에선 자꾸 전자기기가 고장났다. 컴퓨터 모니터가 혼자 꺼졌다 켜지고 핸드폰이 갑자기 통화 중으로 바뀌었다. 한 번은 이어폰을 꽂은 채 잠들었는데 한참 뒤에 누군가 속삭였다. 여기 있죠. 나는 그 자리에서 핸드폰을 던졌다. 도시 한복판에서도 그 집의 냄새가 따라왔다. 눅눅한 먼지, 타들어간 벽지 냄새. 지하철에서도 카페에서도 문득 고개를 돌리면 그 냄새가 있었다. 그리고 어김없이 내 귓가에서 속삭였다. 같이 있어요. 나는 점점 일상에서 무너졌다. 시간 감각이 흐려지고 낮인지 밤인지 헷갈렸다. 회사에서도 자꾸 누군가가 뒤에서 지켜보는 느낌이 들었다. 화장실 거울을 볼 때면 내 얼굴 뒤로 그림자가 스쳤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결심했다. 확인하자. 도망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면 차라리 마주보자. 그날 밤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불이 꺼진 폐가. 입구는 경찰띠로 막혀 있었지만 이미 허물어져 있었다. 내가 손으로 밀자 문은 금세 열렸다. 안에서 냄새가 확 올라왔다. 타버린 나무, 곰팡이, 그리고 무언가 썩은 듯한 냄새. 내가 살던 방은 완전히 시커멓게 탔다. 벽은 무너져 있었고 천장은 반 내려앉았다.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침대가 있었다.
불에 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나는 다가갔다. 침대 위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이불 아래에 무언가 있었다. 천천히 들추자 그 안에 불탄 사진이 또 있었다. 이전과 같은 가족 사진. 그런데 이번엔 세 사람 뒤에 한 명이 더 있었다. 희미하게 얼굴이 반쯤 지워진 그림자 같은 형체. 그 형체가 내 쪽을 향해 있었다. 순간 등 뒤에서 바람이 불었다. 누군가 지나간 듯한 차갑고 무거운 공기. 나는 뒤돌아봤다. 문이 닫혀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젖은 손자국. 손가락 5개가 분명히 보였다. 그 자국이 천천히 아래로 흘러내렸다. 그때 들렸다. 왜 왔어요? 목소리는 낮고 분명했다. 방 안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는데 내 머릿속을 파고들었다. 여기 있었잖아요. 그 순간 내 눈앞의 벽이 일그러졌다. 그 흘린 자국이 사람의 얼굴 모양으로 변했다. 그리고 눈과 입이 생겼다. 눈이 열리고 입이 벌어졌다. 그 입이 말했다. 당신이 불렀어요. 나는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보니 창문 안쪽에서 불빛이 번쩍였다. 그리고 그 불빛 사이로 누군가 서 있었다. 타는 불길 속에서 천천히 걸어 나오는 형체. 불이 옷자락을 삼키는데도 그대로 걸어 나왔다. 그 눈은 그대로였다. 그 집에서 그날 새벽 나를 바라보던 그 눈. 나는 비틀거리며 도로로 뛰어나왔다. 멀리서 지나가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나를 비췄다. 눈이 부셨다. 그리고 잠시 세상이 멈춘 듯했다. 불길, 눈, 그 얼굴. 모든 게 뒤섞여 사라졌다. 눈을 떴을 때 나는 병원에 있었다. 사고라고 했다. 정신을 잃은 채 폐가 근처에서 발견되었다고. 의사는 말했다. 큰 외상은 없어요. 하지만 충격이 컸던 것 같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창문을 봤다. 병실 창문에 희미하게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젖은 손자국,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이상하게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몸은 피곤한데 눈만 감으면 그 집안의 어둠이 그대로 떠올랐다. 벽지에 번진 곰팡이 냄새, 축축하게 젖은 마루, 그리고 아무도 없는 복도에서 들려오던 탁탁 하는 발소리. 그 소리는 아직도 내 귓가에 남아 있었다. 며칠이 지나도 그 집이 잊히지 않았다. 이상했다. 그저 일시적으로 머문 곳일 뿐인데 마치 내가 그곳에 남겨져야 하는 것처럼 끌려가는 기분이 들었다. 밤이면 꿈속에서 그 집안을 헤매는 내가 있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고 문틈으로는 누런 빛이 새어나왔다. 그 빛은 사람이 켠 형광등과 달랐다. 미묘하게 깜박였고 온도를 잃은 듯 냉기 어린 색이었다. 결국 견디다 못해 나는 다시 그 집으로 갔다. 이유는 단순했다. 그냥 그 집이 나를 부르는 것 같았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발길이 저절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그런데 문 손잡이는 따뜻했다. 마치 누군가 방금 잡았던 것처럼.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인적은 없었다. 조용한 시골 마을, 가을의 공기만이 서늘하게 스쳤다. 나는 천천히 문을 열었다. 누구 있어요? 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방 안에서는 익숙한 냄새가 났다. 비 오는 날 젖은 옷을 세탁하지 않고 두었을 때 나는 냄새.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무언가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짤깍짤깍.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때였다. 문틈으로 사람의 발목이 보였다. 창백하고 윤기가 없었고 발등에는 깊게 파인 자국이 있었다. 마치 쇠사슬에 오래 묶여 있었던 사람처럼.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그 순간 문틈 사이로 눈이 나를 봤다. 희미한 불빛 아래 완전히 말라버린 눈동자였다. 살아있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길을 달리면서도 뒤에서 무언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따라왔다. 저벅, 철컥.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하지만 내가 마을 어귀에 다다르자 모든 소리가 갑자기 멈췄다. 귀가 멍해질 정도로 조용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 근처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다. 내 집에서도 같은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밤마다 복도에서 금속이 끌리는 소리, 냉장고 불빛이 깜박이고 화장실 문이 혼자서 끼익 열렸다 닫혔다. 나는 분명 혼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새벽 2시쯤 갑자기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새로운 기기에서 로그인되었습니다. 위치는 그 흉가 주소였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누가 내 계정을 쓰는 걸까? 아니면 그 집에서 뭔가가 나를 따라온 걸까? 나는 결국 경찰에 연락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단순했다. 그 주소요. 거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인데요. 3년 전에 화재가 났어요. 거기 살던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내가 말문이 막혀 아무 말도 못하자 경찰은 덧붙였다. 그런데 이상하네요. 그 집 어제 누가 전기세를 냈어요. 당신 이름으로요?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버리고 이사를 갔다. 하지만 새 집의 거실에서도 여전히 그 냄새가 난다. 습하고 썩은 냄새. 밤이면 복도 끝에서 여전히 그 소리가 들린다. 짤깍 짤깍. 그리고 내 방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간다. 나는 이제 안다. 흉가는 장소가 아니라 따라오는 존재라는 걸.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이 나에게 사는 거였다. 그 후로 나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아침에 눈을 떠도 밤처럼 어두웠다. 햇빛이 분명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내 방 안에선 그 빛이 이상하게 굴절됐다. 마치 먼지 속에 무언가가 떠 있는 것처럼 투명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무엇인가가. 이사를 온 지 한 달이 되어가지만 나는 여전히 그 집의 냄새를 느낀다. 빨래를 덜면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몇 시간 지나면 다시 곰팡이 냄새가 배어든다. 냉장고 안의 음식도 금방 상했다. 특히 달걀. 껍질은 멀쩡한데 깨보면 안에선 썩은 듯한 검은 액체가 흘러나왔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그 집이 나를 찾아왔다. 어느 날 밤 나는 컴퓨터를 켜놓고 일을 하고 있었다. 새벽 3시쯤 됐을까. 이어폰을 꽂지 않았는데 스피커에서 희미하게 짤깍 짤깍 하는 소리가 들렸다. 파일을 닫고도 그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그러다 화면이 깜박였다. 모니터에 낯선 창이 떠올랐다. 이름 2023 정구 흉가놈 mp4. 나는 분명 그 파일을 저장한 적이 없었다. 손이 떨렸다. 그 파일을 클릭했을 때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영상 속엔 내가 있었다. 그 흉가의 거실 한가운데 앉아 있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내 입술이 움직였다. 그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넌 여전히 그 집에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주변 공기가 일제히 차가워졌다. 컴퓨터가 꺼지고 불이 나갔다. 정전이었다. 나는 휴대폰 불빛을 켜고 방을 둘러봤다. 그런데 내 방 벽지 한쪽이 이상하게 젖어 있었다. 손으로 만져보니 그곳에서 미지근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냄새는 흙과 썩은 물 그리고 오래된 피의 냄새였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다. 하. 가끔은 내 어깨 위에 무언가가 올라탄 느낌이 들었다. 차가운 손, 무게감 있는 존재. 눈을 떠도 아무것도 없는데 숨을 쉴 때마다 공기가 눌려서 몸이 점점 무거워졌다. 며칠 후 직장 동료가 내게 물었다. 요즘 괜찮아요? 얼굴이 너무 까매요. 나는 거울을 봤다. 정말이었다. 내 피부는 어딘가에 눌린 듯 잿빛으로 변해 있었다. 눈 밑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림자라고 하기엔 너무 진하고 너무 선명했다. 그건 마치 내 안에 다른 얼굴이 겹쳐진 것 같았다. 나는 병원에 갔다. 의사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CT 촬영 결과를 보던 간호사가 얼굴을 찡그렸다. 이상하네요. 머리 뒤쪽에 뭔가 흐릿하게 겹쳐 보이는데요. 의사가 모니터를 확대하자 그곳엔 희미하게 사람의 윤곽이 있었다. 뒤로 젖힌 머리, 벌어진 입, 그리고 눈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영상을 다시 열어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 새벽에 컴퓨터가 혼자 켜진다. 모니터에는 여전히 그 문장이 떠 있다. 넌 여전히 그 집에 있어. 나는 이제 안다. 그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기억이었다. 한번 들어가면 그 기억은 당신을 따라온다. 당신이 있는 곳, 숨쉬는 공간, 심지어 당신의 몸 안까지. 요즘은 가끔 내 안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이제 그만 나가자.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내 몸이 혼자서 현관 쪽으로 움직인다. 그 문 손잡이는 항상 따뜻하다. 그건 분명 아직도 그 집이 밖에 있다는 뜻이다. 나는 그때부터 기억이 조금씩 흐려지기 시작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내가 어제 무엇을 했는지 명확히 떠오르지 않았다. 눈을 뜨면 다른 방에 누워있고 커튼은 닫혀 있으며
바닥은 젖어 있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저 다시 또 그 집으로 돌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 집이었고 분명히 내가 살던 곳이었다. 다만 공간의 감각이 달라져 있었다. 방문을 열면 이전에 없던 복도가 이어지고 복도 끝엔 낯선 문이 하나 생겼다. 그 문은 항상 닫혀 있었다. 아무리 집 구조를 다시 떠올려봐도 그 자리에 문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 어느 날 밤 그 문 앞에서 발자국 소리가 났다. 저벅, 저벅, 저벅. 나는 숨을 죽였다.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문 앞에서 멈췄다. 그 순간 문 밑으로 미세한 물이 흘러나왔다. 그 물은 흙탕물처럼 탁했고 그 안에는 머리카락 몇 돌이 섞여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문을 열고 싶은 충동과 열면 안 된다는 직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하지만 그때 안쪽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똑똑, 나 왔어. 그건 분명 내 목소리였다. 나는 도망치듯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숨을 죽였다. 하지만 곧 문틈 밑으로 그 물이 흘러들어왔다. 바닥은 젖어들고 그 물 위에 어둡게 번진 그림자가 생겼다. 그림자는 천천히 형태를 가지더니 결국 내 얼굴이 되었다. 눈, 코, 입이 모두 나였지만 표정이 달랐다. 그 얼굴은 웃고 있었다. 그때부터 모든 게 뒤섞이기 시작했다. 거실의 시계는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고 냉장고는 문을 열면 그 집에 부엌이 보였다. 한 번은 TV를 켰는데 뉴스 화면이 아닌 내 방이 나왔다. 실시간으로 내가 앉아있는 모습이. 하지만 그 화면 속에 나는 TV를 바라보지 않았다. 내 뒤쪽, 현관 쪽을 보고 있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진짜 공포를 느꼈다. TV 속에 내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더니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이제 알겠지? 우리가 바뀐 거야. 순간 정전이 됐다. 어둠 속에서 나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었다. 그런데 내 손끝이 TV 화면의 유리 표면을 만졌다. 그 감촉은 딱딱하지 않았다. 물컹했고 따뜻했다. 손을 빼려 했지만 뭔가가 내 손목을 잡았다. 그리고 끌어당겼다. 눈을 뜨자 나는 그 집의 거실에 있었다. 벽지는 그때 그대로였다. 곰팡이, 습기, 그리고 그 특유의 썩은 냄새. 나는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거울을 봤다. 거울 속에 나는 내가 아니었다. TV 속에서 미소 짓던 그 나가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내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네가 여길 지켜야지. 그 말을 끝으로 나는 몸이 점점 움직이지 않았다. 숨은 쉬어지지만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시간이 멈춘 듯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때 방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낯선 남자였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중얼거렸다. 이 집 매물로 나왔던 곳 아닌가? 나는 소리치고 싶었다. 가지 마요. 여기 들어오면 안 돼요. 하지만 내 입은 움직이지 않았다. 단지 입가가 천천히 스스로 웃음을 지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제 나는 그 집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이제 새로운 누군가가 문을 열 때마다 그 문 너머에서 나가 손을 내밀 것이다. 문은 여전히. 그 이후로 시간의 감각이 완전히 사라졌다. 낮인지 밤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이곳에서는 모든 시계가 멈춰 있었고 창문 너머의 풍경은 늘 같은 회색빛이었다. 햇살도 달빛도 그림자도 마치 세상이 정지된 사진처럼 보였다. 나는 움직이지 못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다. 그 집은 살아 있었다. 천장은 숨을 쉬듯 미세하게 오그라들고 벽지 밑에서는 뭔가가 기어다녔다. 그것들은 마치 피부 아래를 움직이는 벌레처럼 집안을 따라 조용히 돌아다녔다. 그 움직임이 내 안에서도 느껴졌다. 내 몸속 어딘가에서 벽의 촉감과 같은 질감이 느껴졌다. 살갗이 아니라 나무결 같은 감촉. 나는 점점 사람이 아닌 것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저벅, 저벅, 저벅. 그건 내가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 들었던 그 소리였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낯선 사람의 숨소리, 조심스러운 발걸음, 그리고 그 문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 그때 나는 깨달았다. 이 집은 사람을 받아들인다.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사라진다. 그리고 그 사라진 사람은 집의 일부가 된다. 문이 열리자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손에 휴대폰을 들고 랜턴 불빛을 킨 채 주변을 살폈다. 진짜 여기서 귀신이 나왔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호기심이 더 강했다. 나는 보였다. 거울 속에,
벽의 얼룩 속에, 바닥의 그림자 속에 내 얼굴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방을 돌아보다가 거실 한쪽 오래된 문 앞에 섰다. 그 문은 바로 내가 처음 들었던 그 문이었다. 그녀가 손을 뻗자 나는 몸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속삭임을 들었다. 이제 그만, 들어와. 그녀의 손끝이 문 손잡이에 닿는 순간 공기가 바뀌었다.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숨이 막힐 듯한 냄새가 퍼졌다. 그녀는 놀라 손을 뗐지만 이미 늦었다. 문이 혼자서 끼익 열렸다. 그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발을 들였다. 그때 바닥이 찔컥하고 울렸다. 마치 젖은 흙 위를 밟는 소리. 나는 본능적으로 알았다. 이제 이 집은 또 한 명을 삼킬 것이다. 그녀가 문 안으로 사라지자 나는 벽 속에서 울음을 들었다. 그건 그녀의 목소리였다. 짧고 억눌린 비명, 그리고 곧 고요. 잠시 후 문은 다시 천천히 닫혔다.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왔다. 벽의 얼룩은 조금 더 커졌고 천장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집 어딘가에서 또 하나의 눈이 생겨났다. 나는 이제 거의 사라져 있었다. 내 이름도 얼굴도 기억도 흐려졌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는 남아 있었다.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다. 여기 누가 있나요? 그때마다 집은 대답한다. 응, 이제는 있어. 이 집은 오늘도 사람을 기다린다. 낡은 골목 끝 잊힌 마을 한켠에서 따뜻한 문손잡이 하나만 남겨둔 채 그 문을 열면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흉가에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왜 어떤 집은 비어있는데도 항상 누군가 살고 있는 냄새가 나는지를, 그리고 그 집이 당신을 기억할 때 당신 역시 더 이상 밖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을. 처음 그 집을 봤을 때 나는 아무런 예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서울에서 이 정도 월세에 이 정도 크기의 집이면 괜찮다는 생각뿐이었다. 가락시장역에서 걸어서 7분, 남향.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채광이 좋았고 관리비도 저렴했다. 딱 하나, 부동산 중개인이 말을 돌리며 지나간 한 문장이 조금 신경 쓰였다. 이 동은 옛날부터 좀 말이 있었어요. 귀신이 나온다고들 하긴 하는데 다 헛소문이에요. 요즘은 그런 거 누가 믿어요? 그때는 웃어 넘겼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웃음은 어쩌면 내가 그 집에 발을 들일 수 있도록 만드는 마지막 유혹이었는지도 모른다. 처음 며칠은 아무 일도 없었다. 밤에는 조용했고 복도에는 형광등이 깜박이긴 했지만 그건 오래된 건물이라 그럴 거라 생각했다. 이상한 건 단 한 가지였다. 매일 새벽 3시쯤이면 복도에서 또각또각 발소리가 났다. 규칙적이고 느리게 누군가 하이힐을 신은 채 걸어오는 소리였다. 그때마다 나는 문을 살짝 열어봤다. 그러면 늘 같은 장면이었다. 불 꺼진 복도, 어둠만이 서성이고 있었다. 발소리는 멈추고 그 뒤에는 고요만이 남았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 달쯤 지나자 그 소리는 집 안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 누워있다가 그 발소리가 거실을 지나 현관 앞까지 오는 걸 분명히 들었다. 가만히 숨을 참고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문 바로 앞에서 탁 하고 누군가 발끝을 바닥에 세게 찍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온몸이 굳었다. 그때 핸드폰 알람이 울리며 새벽 3시 100분을 알렸다. 나는 억지로 몸을 일으켜 문을 향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문고리에 손을 올리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손끝을 스쳤다. 손처럼 느껴졌지만 그건 분명 손이 아니었다. 살짝 미끌거리고 얼음처럼 식은 어떤 무게였다. 그날 이후 나는 잠을 거의 못 잤다. 낮에는 멀쩡했지만 밤이 되면 집 전체가 낯설게 느껴졌다. 누군가 방 안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설명할 수 없는 압박감. 심장이 두근거리며 이유 없이 손끝이 떨렸다. 며칠 뒤 나는 아래층 아주머니를 만났다. 그분은 60대쯤 되어 보였고 장을 보러 가던 길이었다. 내가 새로 이사 왔다고 인사하자 아주머니는 잠시 나를 쳐다보더니 묘한 얼굴로 말했다. 그 집 요즘도 이상한 소리 나요? 나는 깜짝 놀라 되물었다. 혹시 새벽에 들리는 발소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주머니는 입술을 꽉 다물었다가 작게 한숨을 쉬었다. 그 집에 살던 젊은 여자가 있었어요.
2012년쯤인가 혼자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라졌어요. 짐도 그대로 두고 경찰이 와서 찾아봤지만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새벽마다 그 여자가 신던 구두 소리가 난다고들 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에이, 설마요. 나도 그랬어요. 근데 그게요, 꼭 3시 정각이에요. 3시가 되면 딱 그렇게 걸어오는 소리가 나요. 또각또각, 꼭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처럼. 아주머니는 장바구니를 고쳐들고 내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다. 모든 불을 켜놓고 핸드폰 녹음 앱을 켰다. 시계가 2시 58분을 가리킬 때부터 나는 이어폰을 끼고 귀를 기울였다. 2시 59분 48초. 아주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정확히 3시 뱀분. 또각, 또각, 또각. 소리는 복도 끝에서 시작해 점점 가까워졌다. 현관 앞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약 27초. 그 후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이어폰 너머로 어호 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사람의 숨 같았지만 너무 낮고 길었다. 마치 바닥을 스치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녹음을 확인했다. 재생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소리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발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이어지는 숨소리. 문제는 그 뒤였다. 마지막 3초 동안 아주 희미하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돌려줘. 나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숨이 막혔다. 무엇을 돌려주라는 건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후로 내 방의 거울 앞에 서면 항상 누군가 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는 나의 얼굴 옆에 희미하게 비치는 낯선 그림자가 있었다. 그 그림자는 늘 같은 방향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내 뒤에서 문 쪽을 향해. 나는 그날 이후로 그 녹음 파일을 열어보지 않았다. 아니, 열어볼 수가 없었다. 귀신을 믿지 않았던 나는 논리적으로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었다. 착각일 거야. 바람 소리겠지. 혹은 옆집에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상하게도 돌려줘라는 말이 계속 맴돌았다.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돌려줘, 돌려줘. 마치 내 귀에 속삭이듯 낮에도 그 말이 들리는 듯했다. 며칠 후 나는 결국 그 아파트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했다. 주민센터에 가서 등기부 등본을 떼어보았다. 내가 새 들어있는 304호의 소유주는 10년째 바뀌지 않았고 소유자는 정르는이라는 이름이었다. 부동산에선 해외에 나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고만 했다.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은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와 인터넷에 가락동 정르는 실종이라고 검색해봤다. 그리고 나는 손끝이 식어가는 걸 느꼈다. 한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가락동 30대 여성 실종, 3개월째 행방묘연, 집안엔 핏자국만 발견. 날짜는 2012년 8월, 실종자의 이름 정은은, 주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그 304호였다. 나는 그 기사를 읽는 동안 숨이 막혀왔다. 내용은 단순했다. 퇴근 후 연락이 끊긴 32세 여성 정 씨가 집안에서 흔적 없이 사라졌고 현관 근처 벽면에 손자국 모양의 붉은 얼룩이 있었다는 것. 경찰은 살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지만 증거가 없어 미제로 남아도 했다. 나는 그제야 부동산 중개인이 왜 그 말을 회피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돌려줘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더 섬뜩하게 다가왔다. 그날 밤 다시 그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발소리가 아니라 벽 쪽에서 나는 긁는 소리였다. 처음엔 쥐인가 싶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너무 규칙적이었다. 쓱쓱쓱쓱 무언가 벽 안에서 손톱으로 긁는 멎은 소리였다. 나는 귀를 벽에 대고 들었다. 벽 너머로 아주 희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거야. 돌려줘. 숨이 멎었다. 나는 뒤로 물러서며 휴대폰을 들어 불을 비췄다. 벽지는 오래돼서 군데군데 갈라져 있었다. 그리고 균열 틈 사이로 붉은색 얼룩 같은 것이 비쳤다. 나는 충동적으로 손톱으로 그 문을 뜯었다. 조각난 벽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 아래에는 누군가의 글씨가 연필로 써 있었다. 304호, 내 물건은 절대 버리지 마. 그 순간 현관에서 딸깍하는 소리가 났다. 분명 문을 잠갔는데 스스로 열리는 듯한 미세한 금속음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문틈이 서서히 벌어지며 차가운 공기가 스며들었다.
불이 꺼진 복도 끝에 누군가 서 있었다. 검은 실루엣, 긴 머리, 그리고 희미하게 빛나는 무언가가 손에 들려 있었다. 구두였다. 왼쪽 구두 한 짝. 그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몸이 굳은 채로 눈만 깜박였다. 그리고 다음 순간 불이 깜빡이며 모든 것이 사라졌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에는 낡은 구두 한 짝이 놓여 있었다. 나는 그걸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오래된 가죽 냄새, 그리고 그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핏빛 자국. 다음 날 아침 나는 그 구두를 신발장 깊숙이 넣어두었다. 그냥 버리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러면 안 될 것 같았다. 정확히는 누군가 그걸 버리면 돌려줘라고 또 말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집안의 온도가 이유 없이 떨어졌다. 밤마다 TV가 스스로 켜졌다. 그리고 화면 속에는 정규 방송이 아닌 검은 화면만 떠 있었다. 나는 전원을 끄려다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그 순간 화면이 갑자기 깜빡이며 영상이 재생됐다. 낡은 복도, 천천히 흔들리는 구도, 누군가 휴대폰으로 찍은 듯한 화면이었다. 그 복도는 내 집 앞 3층이었다. 화면 끝에서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여자의 목소리가 낮게 속삭였다. 이건 내 집이야. 내 걸 왜 버려? 나는 그때 비명을 질렀다. 전원을 빼고 화면을 뒤로 돌렸다. 하지만 다시 켜보니 그 영상은 사라져 있었다. 대신 TV 화면에는 날짜만 남아 있었다. 2012-08-13. 정른이 실종된 바로 그날이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찾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아니었다. 그녀의 집, 그녀의 자리, 그녀의 존재 그 자체를 돌려달라는 절규였다. 그날 밤 잠에서 깼을 때 나는 침대 옆에서 구두 냄새를 맡았다. 눈을 떴다. 바닥 위에 그 구두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젖은 발자국이 문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나는 조용히 따라갔다.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문고리에 흰 종이가 하나 걸려 있었다. 돌려줘. 그리고 나가. 그날 새벽 이후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가 계속 머릿속 안쪽에서 긁어대는 기분이었다. 돌려줘라는 그 단어는 점점 목소리를 얻어갔다. 이제는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대답하는 느낌이었다. 무엇을 돌려줘야 하지? 아침이 되어도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았다. 커튼을 열었는데 밖은 흐렸고 창문 유리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누가 어젯밤에 만진 걸까? 나는 손끝으로 그 흔적을 따라 그려봤다. 유리에 남은 지문 사이사이로 내 손이 닿을 때마다 싸늘한 한기가 전해졌다. 그날 오후 나는 또다시 304호의 기록을 찾아봤다.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선 그 사건이 꽤 오래도록 회자되고 있었다. 가락동 귀신 아파트 실종 사건이라고 불리며 누군가는 벽 속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는 소문을 남겼고 또 누군가는 그 여자가 남긴 일기장이 있었다고 썼다. 나는 미친 듯이 댓글을 읽어내려갔다.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박혔다. 그 여자는 헤어진 남자친구랑 같은 아파트 동에 살았대. 남자가 떠난 뒤로 매일 술 마시고 현관 앞에 구두 한 짝만 놓아뒀다고. 순간 심장이 멎었다. 그 구두. 그녀가 들고 있던 그 낡은 왼쪽 구두. 그리고 내 신발장 안에 있는 그것. 나는 떨리는 손으로 신발장 문을 열었다. 하지만 구두는 사라져 있었다. 대신 그 자리에 흙이 묻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바닥으로 찍은 듯한 4개의 선명한 자국. 그 순간 머릿속 어딘가가 딱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도망치듯 밖으로 나왔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이 이상했다. 눈빛은 컴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런데 거울 속에 내가 아주 살짝 미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웃지 않았는데 순간 거울이 덜컹거리며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그리고 거울 표면 너머로 희미하게 여자의 얼굴이 비쳤다. 창백하고 입술이 찢어진 듯한 표정. 그녀가 속삭였다. 그 사람 당신이야. 나는 그대로 뒤로 물러나 벽에 부딪혔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마자 타고 무작정 1층으로 내려갔다. 출구 쪽으로 달려나오는데 관리사무소 앞에 게시판에 눈이 멈췄다.
가락현대 304호 임대중 문의 금지. 그 아래에는 낡은 종이 하나가 반쯤 떨어져 있었다.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를 집어들었다. 입주자 명단이었다. 거기에는 내 이름 박민수, 아래에 희미하게 지워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었다. 정륜, 그녀의 이름이었다. 나는 그때 알 수 없는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내가 이곳에 들어오기 전 그 이름은 이미 내 위에 있었던 것이다. 마치 내가 그녀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선택된 사람처럼. 집으로 돌아오자 문틈 밑에 무언가 끼워져 있었다. 하얀 봉투였다. 열어보니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녀였다. 긴 머리, 밝게 웃는 얼굴. 그리고 그 옆에 나는 사진을 떨어뜨렸다. 불가능했다. 나는 그녀를 모른다. 그런데 왜 사진 속에 내가 있었다? 뒷면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너는 왜 나를 잊었어? 그때부터 기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떤 장면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어두운 복도, 술에 취한 여자, 서로 언성을 높이는 소리,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 뒤어 들려온 유리 깨지는 소리. 그 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다. 나는 미친 듯이 방 안을 돌아다녔다. 서랍, 옷장, 싱크대 밑 무언가가 있을 것만 같았다. 그리고 결국 옷장 맨 아래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테이프가 삐뚤게 붙어 있고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다.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지갑 여권 그리고 구두 한 짝. 왼쪽 구두, 그녀의 것이었다. 나는 그걸 꺼내려다 손을 멈췄다. 구두 안쪽에서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었다. 피로 얼룩진 종이었다. 펼쳐보니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수야, 그날 네가 한 말을 기억해? 넌 절대 날 잊지 못할 거야. 내가 이 집에 남아 있을 테니까.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손끝이 떨렸고 입안이 말라붙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어쩌면 내가 그날 그녀에게 무언가를 했을 수도 있었다. 그 순간 전등이 깜빡이며 꺼졌다. 방 안이 어둠에 잠겼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건 내 집이 아니야. 나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물러섰다. 거울 쪽에서 하얀 형체가 스르륵 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다. 또각, 또각, 또각. 그 소리, 그 구두의 소리. 그녀가 내 앞에 섰을 때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다. 핏빛 눈, 그러나 그 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돌려줘. 나의 시간, 나의 기억, 나의 이름. 나는 울부짖었다. 미안해. 내가 뭘 한 거야?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머릿속에 한 장면이 번쩍하고 떠올랐다. 그날 밤 술에 취해 언쟁을 벌이다가 밀쳐진 그녀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던 기억. 피, 그리고 정적. 나는 그걸 잊었다. 아니, 지워버렸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의 구두와 함께. 그날 밤은 그동안 중 가장 정상적인 밤이었다. 어머니가 만든 반찬을 먹고 TV를 보며 졸음이 왔다. 비도 안 오고 윗집에서 시끄럽게 뛰지도 않았다. 그런데 그렇게 평범한 날에는 이상하게 꼭 무언가가 일어난다. 그날 새벽 내가 잠결에 무의식적으로 눈을 떴을 때 방 안 공기가 달랐다. 조용했지만 너무 조용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조차 안 났다. 눈이 어둠에 익숙해질 무렵 어디선가 부스러 하는 소리가 들렸다. 분명히 거실 쪽이었다. 처음엔 쥐나 벌레인 줄 알았다. 그런데 그 소리가 규칙적으로 마치 무언가를 접는 소리처럼 들렸다. 비닐봉지를 찝는 듯 하다가 종이를 구기듯 멈췄다. 나는 조용히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문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어둠 속에서 그 소리가 점점 내 방 쪽으로 가까워졌다. 엄마? 작게 불러봤다. 대답은 없었다. 그 순간 방문 손잡이가 툭 하고 살짝 흔들렸다. 정말 미세하게. 손끝으로 확인하듯이. 나는 숨을 죽였다. 그리고 곧 손잡이가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찰칵. 문이 1cm쯤 열렸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불빛을 켜기도 무서워 그대로 꽉 찐 채 숨을 멈췄다. 그런데 그때 문틈 사이로 보이는 발끝이 보였다. 하얗고 발톱이 다 빠진 듯한 창백한 발. 마치 물에 오래 담가놓은 사람의 발처럼 불어 있었다. 그 발이 문틈 앞에서 멈췄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다. 1초, 5초, 10초. 나는 거의 기절할 듯한 숨을 참으며 꿈일 거야, 꿈일 거야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런데 그 발이 뒤로 물러나지도 돌아서지도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저 조용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정신을 잃은 듯 잠들었다. 그 다음날 아침 문을 열어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바닥에 희미하게 물자국이 있었다. 마치 젖은 발이 지나간 것처럼. 며칠 뒤 나는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이 집에서 전에 사고 같은 게 있었나요? 그는 잠시 말을 아끼더니 예전에 305호 살던 분 말이죠. 그분이 그만 10년 전쯤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요? 욕실에서 혼자 사셨는데 며칠간 연락이 안 돼서 관리실에서 문을 열었더니 물이 넘쳐 흘러 있었다네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며칠 전 본 그 젖은 발자국이 떠올랐다. 그 집이 지금 우리 집 맞죠? 예. 정확히는 리모델링 전엔 305호였고 지금은 구조가 조금 달라졌지만 같은 라인입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하지만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그 욕실에 들어가지 못했다. 샤워 커튼만 봐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돌아오니 화장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분명히 나가기 전에 닫고 나갔는데 문틈 사이로 안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서 손잡이를 잡았다. 차갑게 젖어 있었다. 그리고 안쪽에서 누군가 후 하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순간적으로 손을 떼고 뒤로 물러났다. 그 소리는 곧 멈췄다. 그리고 문틈 밑으로 물이 스며나오기 시작했다. 투명한 물이 아니라 희미하게 누런 빛을 띤 물이었다. 냄새도 났다. 썩은 하수 냄새. 그 물이 바닥에 흘러 퍼질수록 나는 몸이 얼어붙었다. 그리고 그때 욕실 안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철퍽. 그건 절대 물방울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안에서 손을 내리치는 소리였다. 물속에서. 나는 도망쳤다. 신발도 못 신고 문을 열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그들이 와서 문을 열었을 땐 아무 일도 없었다. 바닥도 말라 있었다. 물이 넘친 흔적도 없었다. 그들은 배관이 오래돼서 소리가 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돌아왔다. 방 안 공기는 축축했다. 하지만 그 이상한 건 따로 있었다. 욕실 거울에 희미하게 글씨가 써 있었다. 김. 그리고 그 아래 여기 아직 사람이 있잖아. 그날 이후 나는 욕실의 거울을 볼 수 없었다. 닦아내도 그 글씨는 희미하게 다시 떠올랐다. 여기 아직 사람이 있잖아. 그 문장이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도대체 누가 왜 그런 말을 남긴 걸까? 그리고 왜 사람이 있다고 말한 걸까? 퇴근 후에도 회사 동료들과 어울릴 생각이 전혀 없었다. 집에 가는 길이 무섭고 또 집에 안 가면 더 불안했다. 이상한 모순이었다. 결국 나는 진실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노트북을 켜고 인터넷에 가락동 305호 사건을 검색했다. 몇 개의 오래된 블로그 글이 나왔다. 내용은 거의 같았다. 2013년 4월 송파구 가락동 난아파트 305호에서 30대 여성이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장기간 방치되어 부패가 심했으며 발견 당시 욕실에는 물이 가득 차 있었다. 그 이름, 김란. 거울에 적혀있던 그 이름이었다. 나는 스크롤을 내렸다. 댓글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 집 지금도 사람이 살아요. 근데 이상하게 다들 오래 못 버티더라고요. 그 글은 5년 전에 달린 댓글이었다. 작성자는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았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욕실 문을 테이프로 붙여놨다. 절대 열리지 않게.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더 이상한 소리가 났다. 문 안쪽에서 툭툭 하는 물방울 소리. 그리고 그 위로 누군가 후 하고 내쉬는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여자였다. 분명히 여자의 숨소리였다. 나지막하고 젖은 듯한 마치 목에 물이 차오른 사람의 숨소리. 여기 있잖아. 그 순간 나는 벽 쪽으로 몸을 움츠렸다. 그 말은 너무 분명히 들렸다. 욕실 안에서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는 휴대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그리고 하룻밤을 꼬박 세웠다. 다음날 아침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처음 몇 분은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3시 27분쯤 정확히 그때였다. 있잖아. 그 소리가 들렸다. 명확히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는 그 부분을 반복해서 들었다. 어느 순간 그 목소리가 속삭이듯 이렇게 이어졌다. 물 좀 잠가줘.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욕실에서 죽은 그녀, 물에 잠겨 죽은 그 여자가 물 좀 잠가달라고 부탁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했다. 그 욕실을 뜯어보겠다고. 주말 아침 관리소 직원에게 부탁해 배관 점검 명목으로 욕실을 확인했다. 타일 벽을 살짝 들추자 안쪽에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이상한 냄새가 올라왔다. 그리고 거기엔 낡은 수건 한 장이 있었다. 검게 썩어 있었고 한쪽 끝에는 희미하게 이름이 적혀 있었다. 김. 나는 그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직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무표정하게 수건을 비닐봉지에 넣더니 말했다. 이상하네요. 이거 리모델링 할 때 다 철거됐어야 하는데. 그날 밤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누웠다. 그러나 어딘가 이상했다. 불을 다 끄고 눈을 감았는데 귀 옆에서 또 그 소리가 들렸다. 물 좀 잠가줘. 이번엔 욕실 쪽이 아니라 내 바로 옆에서 들렸다. 나는 눈을 떴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내 오른쪽 귀에 축축한 공기가 닿아 있었다. 제발 물 좀. 순간 침대 밑에서 철퍽하는 소리가 났다. 무언가 젖은 손으로 바닥을 짚는 소리였다. 그리고 침대 밑 어둠 속에서 하얗고 젖은 손이 느리게 올라왔다. 손등의 피부가 벗겨져 있었고 손톱 밑엔 검은 물이 고여 있었다. 나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다. 아침, 눈을 뜨자 침대 옆 바닥이 젖어 있었다. 악몽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바닥의 물 자국은 너무 뚜렷했다. 그리고 내 손목에는 손자국 하나가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 강하게 잡아당긴 듯 붉게 멍이 들어 있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물을 틀 때마다 등 뒤에서 누군가 숨 쉬는 소리를 느꼈다. 그리고 샤워기를 잠그면 언제나 그 목소리가 들렸다. 고마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수압이 갑자기 약해졌다. 그리고 거울엔 늘 같은 문장이 맺혔다. 여기 아직 사람이 있잖아. 그날 이후로 나는 거울을 덮어두고 살았다. 샤워할 때마다, 양치할 때마다 수건으로 거울을 가리고 나서야 안심이 됐다. 하지만 이상한 건 아무리 가려도 그 아래에서 무언가가 나를 보고 있다는 기분이었다. 어느 저녁이었다. 퇴근 후 피곤해서 욕실 불을 켜자 가려둔 수건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누가 들어올 리도 없었는데 나는 천천히 거울 쪽으로 다가갔다. 표면엔 희미하게 김이 서려 있었고 그 위에 손바닥 자국 하나가 찍혀 있었다. 가만히 들여다보니 그 손자국 안쪽으로 어렴풋이 다른 방 구조가 보였다. 그건 내가 사는 1305호의 욕실이 아니었. 벽 타일의 무늬도 다르고 천장의 조명 위치도 달랐다. 무엇보다 거울 속 욕실 바닥은 물에 잠겨 있었다. 나는 숨을 멈추었다. 그 물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다. 처음엔 착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점점 또렷해졌다. 머리카락이 물에 흩날리며 떠오르고 그 사이로 여자의 얼굴이 보였다. 창백하고 젖은 머리카락이 볼을 덮고 있었다. 입은 열려 있었고 눈은 뜨이지 않았다. 그 여자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거울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소리도 내지 못한 채 뒤로 물러났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그런데 그 순간 거울 속 그녀의 눈이 번쩍 뜨였다. 물이 고인 듯한 검은 눈, 그리고 입에서 거품이 일었다. 도와줘. 거울 전체가 일렁였다. 마치 물 위에 비친 상처럼 벽 전체가 출렁였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몸이 반사적으로 문 쪽으로 달렸다. 그러나 손잡이를 잡기도 전에 거울에서 터져 나오는 물소리가 들렸다. 순간 뒤를 돌아봤다. 거울 표면이 벌어지듯 갈라지고 그녀의 손이 튀어나왔다. 젖은 손, 손가락 끝이 하얗게 부른 손. 그 손이 거울 밖 공기를 움켜쥐었다. 나는 전력을 다해 문을 열고 나왔다. 현관까지 뛰어가 불을 모두 켰다. 거울을 향한 욕실 문은 꼭 닫았다. 문틈 아래로 물방울이 떨어졌다. 툭, 툭. 규칙적인 리듬, 마치 누군가 안에서 발을 담그고 서 있는 것처럼. 그날 이후 거울을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무언가 이상했다. 침실 창문에 비친 내 모습 뒤로 가끔 욕실 불빛이 비쳤다. 분명히 꺼두었는데도. 그리고 더 이상한 건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창문 속 내 모습은 약간씩 어긋나 있었다.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반사된 나는 오른쪽으로 돌고 있었다.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회사에서도 눈빛이 파래졌고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결국 나는 휴가를 냈다.
그날 오후 결심 끝에 다시 욕실 문을 열었다. 바닥은 말라 있었다. 물 한 방울 없었다. 거울도 평범했다. 아무 흔적도 없었다. 나는 천천히 손끝으로 거울을 만져봤다. 차가운 표면, 아무 일도 없었다. 하지만 손끝을 때리는 순간 거울 속에서 딱 내 손 위치에 다른 손이 겹쳐졌다. 내가 움직이면 그것도 따라왔다. 그런데 아주 약간 시간이 늦었다. 0.5초쯤 뒤따라 움직였다. 마치 거울 속에 나는 다른 곳에서 나를 흉내내는 사람 같았다. 공포보다 섬뜩한 감정이 밀려왔다. 나는 혹시 그 여자가 내 반사된 존재를 따라붙은 게 아닐까 생각했다. 거울을 노려보았다. 거울 속에 나도 나를 노려보았다. 그러다 문득 그 속에 나의 입이 먼저 열렸다. 그 여자는 아직 나가질 못했어. 목소리는 내 것이 아니었다. 낯설고 젖은 익숙한 여자 목소리였다. 그 순간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거울 속 나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뒤편 거울 속 욕실 문이 열리며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내밀었다. 그날 밤 나는 그 거울을 깨뜨렸다. 깨진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고 조각마다 내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그런데 어느 한 조각에서 내가 아닌 얼굴이 보였다. 그 조각 속 여자는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도와줘 그 한마디가 들렸다. 다음날 아침 나는 욕실 문을 테이프로 봉인하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다. 1305호 욕실 거울 좀 교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다가 말했다. 아, 거기요. 지난번에도 똑같은 요청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거울이 자꾸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산 분은 지금도 거기 사시나요? 직원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분요? 그때 이후로 아무도 안 살았는데요. 지금 고객님이 첫 입주세요. 거울을 깨뜨린 그날 이후 나는 이상하게도 조금은 안심이 됐다. 적어도 눈앞에서 그 여자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거라 믿었으니까. 하지만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날 새벽 욕실 쪽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럴 리가 없었다. 수도는 잠궈두었고 거울은 깨져서 봉인해두었다. 그런데도 분명히 들렸다. 찰칵찰칵. 나는 손전등을 들고 욕실 앞에 섰다. 문틈 아래로는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마치 누군가 물을 틀어놓고 그 앞에 서 있는 듯한 소리였다. 용기를 내 문을 열자 욕실은 어둡고 조용했다. 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다. 그저 배수구 근처에서 콱찍 하는 긴 소리만은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다. 하수구 안쪽에서 무언가가 속삭이고 있었다. 처음엔 착각인 줄 알았다. 다시 귀를 대자 확실히 들렸다. 물 좀 잠가줘. 그 목소리였다. 거울 속에서 나를 부르던 그 여자의 목소리. 나는 몸이 얼어붙은 채로 하수구를 바라봤다. 물도 없는데 안쪽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녹음을 켰다. 그리고 그대로 몇 분간 그 소리를 담았다. 그때 하수구에서 무언가가 불쑥 튀어나왔다. 머리카락이었다. 젖은 길고 검은 머리카락. 물에 부른 듯 축축한 그 머리카락이 하수구 구멍 틈을 비집고 나왔다. 나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 그 머리카락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안쪽에서 누군가 잡아당기는 것처럼. 나는 정신없이 밖으로 뛰쳐나왔다. 현관문을 열었지만 복도 불이 꺼져 있었다. 정적 속에서 엘리베이터 쪽에서 희미한 물소리가 들려왔다. 또르르 또르르. 그 소리를 따라가니 엘리베이터 문틈 아래에도 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위엔 김리라는 이름표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녹슨 금속 조각. 누군가 오래전에 떼어낸 것 같았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띵하며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바닥은 젖어 있었다. 그리고 안쪽 벽면에 손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다. 하얗고 흐릿한 손자국들이 천장 쪽으로 이어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천장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던 것처럼. 그 순간 바닥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안에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물 좀. 나는 그대로 계단으로 뛰어내려갔다. 5층, 3층, 2층. 그런데 어느 층을 내려가도 복도의 구조가 똑같다. 낡은 벽지, 꺼진 형광등, 문틈마다 새어나오는 물소리.
그리고 모든 층의 M5호 앞에는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1층 현관에 도착했을 때 문은 잠겨 있었다. 밖은 고요했다. 비가 오지도 않는데 현관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다. 그때 밖에서 누군가 내 이름을 불렀다. 저기요, 혹시 인305호세요? 나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관리소 명찰이 달려 있었다. 저 잠깐만요. 이 시간에 뭐 하시는 거예요? 물이 계속 새요. 물이요? 그는 놀란 듯 내 얼굴을 살폈다. 위층에서 물이 떨어져서요. 지금 13층 천장까지 물이 고여 있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집은 수도를 잠궈뒀다. 그런데도 물이 센다니. 아니, 혹시 욕실 거울 쪽에서요? 예, 거기 벽체 뒤 배관이 터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벽 안에서 이름표 같은 게 나왔어요. 나는 그가 내민 비닐봉지를 받았다. 안에는 낡은 이름표 하나가 있었다. 녹슨 철판에 새겨진 이름. 김은 305호. 그 순간 손끝이 떨렸다. 직원은 덧붙였다. 이상하죠? 기록상 그분은 10년 전에 사망하셨는데 이 이름표는 새로 도색된 벽 안쪽에서 나왔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얘졌다. 도대체 그녀는 왜 나한테 물 좀 잠가달라고 했을까? 단순한 원혼의 부탁이었을까? 아니면 나한테 무언가를 전하려는 걸까?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새벽 3시 10분 하수구 쪽에서 다시 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명확했다. 아직 여기 있어. 그 말과 함께 화장실 불이 스스로 켜졌다. 그리고 거울이 없는 벽에 물방울로 적혀 있었다. 너도 이제 내 이름을 알았으니까. 그 문장이 흐릿해질 무렵 하수구 안쪽에서 또다시 그 이름이 들려왔다. 김 이름이 점점 커졌다. 그 울림은 벽을 타고 천장을 타고 내 귓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녀는 나에게 단순히 물을 잠가달라고 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들은 순간부터 이 아파트의 기억은 나를 새로 품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아파트 근처를 다시는 지나가지 못했다. 가락시장역에서 버스를 타면 자연스럽게 그 방향이 보이는데 창밖으로 스쳐가는 그 회색 건물만 봐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곳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재건축 소식이 나오자 이사 나갔다고 들었다. 그런데 희한하게 그 단지는 몇 년째 아무런 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 며칠 전 나는 우연히 회사 후배에게서 그 이야기를 다시 들었다. 선배, 그 가락동 재건축 아파트 알죠? 거기 최근에 안전진단 중단됐다네요. 주민들 다 나갔는데 건물은 그냥 방치 중이라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방치 중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울렸다. 내가 그날 봤던 그 무언가가 아직 거기 있다는 말처럼 느껴졌으니까. 밤이 되면 내 귀에는 여전히 그때 들렸던 그 소리가 희미하게 맴돈다. 문을 두드리던 소리. 똑, 똑, 똑. 그리고 그 다음에 묘하게 길게 끄는 숨소리. 그건 단순히 기억 속의 잔상일까? 아니면 아직 나를 따라오는 걸까?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집에 거울이 자꾸 흐려졌다. 물기 때문이 아닐 때도 있었다. 닦아도 희미하게 윤곽 같은 게 남았다. 길쭉한 어깨가 처진 사람의 형태. 나는 일부러 외면했다. 착각이야. 조명 때문이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거울 앞을 지나가다 확신했다. 그건 내 뒤에 있었다.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내 어깨 뒤에서 고개를 기울인 채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그대로 멈췄다. 심장이 뛴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아무도 없었다. 거울에는 나 혼자만 비쳤다. 하지만 희미한 냄새가 남아있었다. 그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맡았던 그 축축하고 오래된 먼지 냄새. 그때 나는 깨달았다. 그 장소에서 벗어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란 걸. 공간이 아니라 관계가 되어버린 거였다. 나는 그때 문틈으로 흘러나오던 숨소리와 시선을 느꼈을 때 이미 그걸 인식해버렸다. 그리고 그 인식이 나를 묶은 거였다. 그 뒤로 나는 매일 저녁 집안의 불을 다 켜놓고 잔다. 불빛이 있으면 덜 두렵다. 하지만 어쩌다 전등이 깜빡일 때 그 순간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 빛이 꺼질 때마다 그 틈새에서 또 무언가가 날 보고 있을까봐. 며칠 전엔
이상한 꿈을 꿨다. 가락동 아파트 103동 탱 202호. 그 현관 앞에 내가 서 있었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런데 문 안쪽 바닥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있었다. 먼지 위에 찍힌 그 발자국은 내 것보다 작고 얇았다. 그리고 현관 쪽이 아니라 밖으로 향하고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쪽으로. 꿈에서 깼을 때 나는 온몸에 식은땀이 흥건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내 현관 바닥에 먼지가 얇게 깔려 있었다. 그 위에 희미한 발자국이 있었다. 정말 희미했지만 분명히 나 말고 다른 사람의 발자국이었다. 나는 그날 이후 현관에 소금을 뿌렸다. 그리고 현관문 옆에 작은 부적을 붙였다. 친구가 절에서 받아온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부적이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접착제가 약해서 떨어졌을 수도 있다. 하지만 부적은 마치 누군가 일부러 찢어서 떼낸 듯 구겨져 있었다. 그날 밤 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는 더 이상 놀라지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문 앞으로 가서 귀를 대보았다. 아무 소리도 없었다. 하지만 문틈 아래로 바람 같은 게 스며들었다. 차갑고 축축한 공기였다. 그 냄새, 그 아파트 터의 냄새였다. 그때 나는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아주 작은 속삭임을 들었다. 여기 아직 있어. 나는 뒤로 물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불을 끄지 않았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만 그때 내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문 밖까지 들렸을지도 모르겠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곳을 지나치지 않으려 노력한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발걸음은 자꾸 그쪽으로 향한다. 퇴근길이면 버스가 그 앞을 지나가고 버스 창문에는 내 얼굴이 비친다. 그리고 내 얼굴 뒤로 또 다른 얼굴이 겹쳐진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얼굴. 창문에 비친 건 내 얼굴이 아니다. 그건 그 아파트 202호의 주인일지도 모른다. 가락동에 있는 귀신 나오는 아파트 터. 그곳은 지금도 아무런 공사 없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똑, 똑, 똑. 나는 지금도 그 소리가 정확히 어디서 났는지 모른다. 다만 그게 처음 들렸던 그날 밤 이후로 내 삶이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그날은 편집 마감을 하루 앞둔 새벽이었다. 노트북 펜 돌아가는 소리 외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새벽 2시 반쯤 컵라면을 먹으려 일어났을 때였다. 톡, 톡, 톡. 벽을 가볍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윗집에서 뭔가 떨어뜨렸나 싶었다. 이 동네가 워낙 오래된 빌라라 소음이 벽을 타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았다. 그땐 그냥 신경 안 쓰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이번엔 분명히 내 바로 뒤쪽 벽에서 소리가 났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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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규칙적인 간격. 마치 누군가 벽 안에서 손끝으로 세게 의도적으로 두드리는 듯했다. 나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벽에는 액자 하나 걸려 있었다. 사진도 아니고 그냥 빈 액자였다. 전에 살던 사람이 남기고 간 걸 치우지 못했다. 그런데 그 액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무섭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그보단 진동이 전해졌나 하는 좀 더 현실적인 이유를 먼저 찾으려 했다. 그게 내 첫 번째 실수였다. 며칠 뒤부터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다. 밤마다 같은 시간 새벽 2시 반 전후가 되면 벽에서 그 두드림이 시작됐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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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내가 작업을 멈출 때를 기다렸다는 듯. 하루는 너무 신경이 쓰여서 벽 쪽으로 귀를 대봤다. 그런데 이번엔 두드림이 바로 내 귓가에서 울렸다. 벽이 아니라 내 쪽에서 났다. 순간 몸이 굳어버렸다. 심장이 쿵 하고 울리더니 귀가 먹먹해졌다. 나는 반사적으로 불을 켰다. 방 안은 고요했다. 모니터 위로 깜빡이는 편집 타임라인만이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다. 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심호흡을 했다. 착각이야. 너무 피곤해서 그래. 그렇게 합리화하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그 소리를 들었다. 하루도 빠짐없이. 가끔은 부엌 벽 쪽에서 또 가끔은 욕실 타일 뒤쪽에서 났다. 하지만 정확히 새벽 2시 반 그 시간만은 절대 어긋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리가 벽이 아니라 창문 쪽에서 들렸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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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문 유리에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 밖을 봤다.
창문 바로 맞은편에는 담쟁이 덩굴이 무성한 담이 있었다. 사람이 설 수 있을 만한 공간은 없었다. 그런데 그 담쟁이 사이에서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다. 바람 때문이라기엔 너무 느리고 너무 의도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커튼을 치고 살았다. 낮에도 밤에도 그냥 보이지 않게 가리고만 있으면 마음이 좀 나아질 줄 알았다. 그런데 인간의 귀는 눈보다 더 잔인했다. 보이지 않아도 들린다. 그 두드림은 이제 내 머릿속에서 울렸다. 어느 날 나는 그 소리를 녹음해보기로 했다. 핸드폰을 벽 근처에 두고 녹음 버튼을 눌렀다.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시간이 흘렀다. 새벽 2시 반, 역시나 톡, 톡, 톡. 그날은 유난히 또렷했다. 나는 녹음이 끝난 뒤 곧바로 재생했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었다. 그런데 20초쯤 지나자 분명한 노크 소리 뒤에 낮게 숨을 내쉬는 듯한 소리가 섞여 있었다. 있지? 분명히 그렇게 말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불을 끈 채 잠을 못 잤다. 다음날 아침 이웃집 아주머니가 나를 불렀다. 밤에 무슨 소리 들었어요? 벽 두드리는 소리 말이에요. 나는 얼어붙었다. 그 아주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그거 2년 전에도 그랬어요. 그 집에서 살던 여자도 맨날 새벽마다 그 소리가 들린다고 했거든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 뒤가 차갑게 식었다. 2년 전 그 여자. 아주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 사람 결국 이사 안 가고 그 방에서. 그녀는 말을 끝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그 다음 말을 듣지 않아도 무슨 뜻인지 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귀를 막고 잠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여전히 들린다. 그러면 내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느껴진다. 벽 너머에서 내 방과 아주 얇은 경계 하나 사이로. 있지? 그날 이후로 나는 귀마개를 끼고 잠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귀마개를 껴도 그 소리는 들렸다. 마치 내 머릿속 안쪽에서 울리는 것처럼.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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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살갗으로 진동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다. 나는 점점 잠을 자지 못했다. 커튼은 닫혀 있었고 불은 꺼진 채였다. 모니터만 켜둔 방 안은 항상 푸르스름한 빛에 잠겨 있었다. 그 안에서 내 그림자가 벽에 비쳐 있었는데 가끔 그 그림자가 둘처럼 보일 때가 있었다. 며칠째 밤을 새우다 보니 정신이 흐릿해졌다. 하루는 영상을 편집하다가 잠시 깜빡 졸았는데 눈을 떴을 때 편집 타임라인에 없는 프레임이 하나 들어와 있었다. Unknown clip. 열어봤다. 거기엔 내 방 벽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벽 한가운데 검게 번진 손자국이 있었다. 그게 문제였다. 그 프레임은 내가 설치한 카메라로 찍힌 것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벽 쪽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런데 손자국은 없었다. 깨끗했다. 그래서 더 이상했다. 분명히 없는데 눈을 떼면 다시 생길 것 같은 느낌. 그 이상한 긴장감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다음 날 나는 결국 부동산에 연락했다. 혹시 이 집 전에 살던 사람에 대한 기록 남아있나요? 중개인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여자분요? 기억나죠? 그분은 여기서 잠을 잘 못 잤대요. 나는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왜요? 벽에서 누가 자기 이름을 부른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다. 왜냐면 나 역시 들었으니까 그 목소리를. 나는 그날 밤 다시 녹음을 시도했다. 이번엔 방 전체에 핸드폰 3대를 뒀다. 하나는 내 책상 위, 하나는 침대 옆, 하나는 부엌 싱크대 밑. 새벽 2시 반, 정확히 같은 시각에 3개의 녹음이 동시에 시작됐다. 그날 새벽 2시 37분, 3개의 파일을 확인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부엌 쪽 녹음에선 뭔가 들렸다. 낮게, 아주 가까이서. 왜? 그리고 잠시 후 또렷하게 이어진 말. 왜 나 안 열어줘? 순간 숨이 막혔다. 나는 소리를 멈추고 싱크대 아래로 시선을 돌렸다.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물이 흐르는 배수관에서 작게 톡, 톡 하는 소리가 들리고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부엌에 들어가지 못했다. 음식도 시켜 먹었다. 싱크대 근처만 가도 머리가 울리고 손끝이 떨렸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 소리는 낮에도 들리기 시작했다. 편집할 때 전혀 상관없는 오디오 파일 안에도 섞여 있었다. 아무리 지워도
늘 같은 리듬으로 다시 생겼다. 나는 정신적으로 버틸 수가 없었다. 잠도 못 자고 편집도 못했다. 결국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벽, 창문, 부엌 쪽 총 3대 모두 새벽 2시부터 자동 녹화되도록 설정했다. 그날 밤 나 자신이 이상하리만큼 침착했다. 무언가를 확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그리고 새벽 2시 반 그 소리가 시작됐다. 톡, 톡, 톡. 나는 침대에 앉아 귀를 막은 채 눈을 꼭 감았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이젠 벽이 아니라 문 쪽에서 들렸다. 톡, 톡, 톡. 3번, 정확한 리듬. 그리고 아주 작게 문틈 사이로 무언가 스치는 소리. 나는 숨을 참았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눈을 떴을 때 시계는 새벽 2시 4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제야 카메라의 붉은 녹화 불빛이 내 눈에 들어왔다. 그 불빛이 이상하게 깜빡이고 있었다. 규칙적으로 3번씩, 마치 그 두드림의 리듬처럼. 다음날 아침 나는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앞부분은 평범했다. 하지만 2시 반쯤 부엌 카메라가 살짝 흔들렸다. 그리고 벽 쪽 싱크대 뒤편 그림자 속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사람의 손이었다. 벽 안쪽에서 나오는 듯한 새까만 손. 벽은 그대로인데 손만 안쪽에서 밀려 나오는 느낌. 손끝이 타일을 두드리고 있었다. 톡, 톡, 톡. 나는 거기서 멈췄다. 더는 볼 수 없었다. 몸이 굳고 온몸이 식어갔다. 그날 이후로 나는 불을 켜놓고 잤다. 그런데 불을 켜놓은 날부터 소리는 더 커졌다. 이젠 벽이 아니라 내 방 안에서 울렸다. 톡.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내 바로 머리맡에서 톡. 그날 이후로 나는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밤이 오면 그 소리가 들릴까봐 일부러 불을 켜고 커튼을 열어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두드림은 불빛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다. 톡, 톡, 톡. 이젠 벽도 창문도 문도 아니었다. 그 소리는 공기 안에서 들렸다. 마치 내 주위를 맴돌며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는 듯한 위치에서. 하루는 편집 도중 영상에 이상한 프레임이 끼어들었다. 내가 찍은 것도 편집한 것도 아닌 장면이었다. 화면 속엔 누군가 내 침대 옆에 서 있었다. 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사람이 서 있던 그 지점이 지금 내 눈앞이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공기가 다르게 움직였다. 머리카락이 미세하게 흔들릴 정도로. 그때 깨달았다. 그 존재는 항상 거기 있었던 것 같다고. 그날 밤 나는 영상 편집을 멈추고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하나씩 지난 며칠간의 녹화 파일을 다시 봤다. 어느 순간 손끝이 얼어붙었다. 영상 속 내가 잠들어 있는 장면. 그 뒤로 벽이 아주 천천히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안에서 뭔가가 밀고 나오는 듯한 형태. 사람 손처럼 보였다. 그 손이 내 머리 쪽으로 향해 있었다. 삭제. 나는 바로 파일을 지워버렸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폴더 안에 똑같은 파일이 다시 생겼다. 이름이 바뀌어 있었다. Hear You MP4. 그 순간 전기가 꺼졌다.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워졌다. 노트북 펜 소리도 멈췄다. 그리고 그 익숙한 리듬. 톡, 톡, 톡. 벽이 아닌 내 뒤에서 천천히 돌아봤다.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무언가가 서 있었다. 정확히 내가 앉아있는 자리 뒤편 책상과 벽 사이 그 좁은 공간에 긴 머리가 얼굴을 덮고 있었다. 손끝이 벽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그 손이 내 모니터를 향해 뻗었다. 톡! 모니터가 다시 켜졌다. 화면에는 내가 있었다. 하지만 내가 아닌 나였다. 화면 속에 나는 내 뒤에 있는 그 존재를 보지도 않고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비명을 질렀다. 몸이 저절로 뒤로 밀리며 벽에 부딪혔다. 무의식적으로 불을 켰다. 조명이 켜지자 아무것도 없었다. 방은 그대로였다. 모니터에는 내 편집 화면이 떠 있었다. 그리고 타임라인 위 아주 미세한 빨간 마크 하나. 그 시간은 처음 두드림이 시작된 바로 그 시각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영상을 켜보지 않았다. 그냥 눈을 감으면 장면이 떠올랐다. 그 검은 손 내 뒤에 서 있던 그림자, 그리고 그 웃고 있던 나. 현실과 영상이 뒤섞이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뭐가 실제였는지 구분하지 못했다.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이 왔다. 혹시 방에서 이상한 일 생겼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상하네요. 지난주에 경찰이 왔었어요.
아래층 사람이 신고했대요. 밤마다 벽 두드리는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고. 나는 숨이 막혔다. 왜냐면 그 아래층은 비어있는 방이었기 때문이다. 2년 전부터 아무도 살지 않는 곳.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짐을 싸기 시작했다. 핸드폰, 노트북, 카메라 아무것도 남기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가방을 닫으려는 순간 벽에서 또 그 소리가 났다. 톡, 톡, 톡. 하지만 이번엔 안쪽이 아니라 바깥쪽이었다. 마치 내가 벽 속에 갇혀있고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집을 떠났다. 이삿짐을 옮기던 날 문을 닫기 직전 마지막으로 한 번 방 안을 봤다. 텅 빈 벽 한가운데 아주 희미하게 손자국이 남아있었다. 3개의 손가락 자국, 그리고 그 아래 있지라는 글자가 손끝으로 쓴 듯 새겨져 있었다. 나는 도망쳤다. 그 이후로 방배동 근처엔 가지 않는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사를 온 지금 집에서도 가끔 그 소리를 듣는다. 새벽 2시 반이 되면 톡, 톡, 톡. 내 벽이 다시 대답한다. 있지? 이사를 온 지 이제 3달이 지났다. 방배동의 그 빌라를 떠나서 처음엔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새 집은 강서구의 신축 오피스텔이었다. 하얀 벽, 깨끗한 바닥, 그리고 방음이 잘 되는 구조. 나는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람은 이상하다. 너무 조용하면 오히려 불안해진다. 그 조용함 속에서 나는 밤마다 귀를 기울였다.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새벽 2시 반쯤 되면 내 심장이 먼저 그 소리를 기다렸다. 톡, 톡, 톡. 그 익숙한 리듬이 머릿속에 다시 떠올랐다. 이젠 없을 거야. 나는 스스로를 달래며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그날 밤 정확히 2시 반. 그 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번엔 아주 희미하게 벽 속이 아니라 천장 너머에서. 톡, 톡, 톡. 나는 숨을 멈췄다. 신축 건물이라 윗집은 아직 입주 전이었다. 그럼 누가 저기 있는 걸까? 소리는 점점 커졌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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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리고 마지막 한 번 툭. 천장의 석고가루가 내 이불 위로 떨어졌다. 나는 이불을 걷어내며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곳엔 손바닥 크기만 한 검은 자국이 있었다. 정확히 3손가락 모양이었다. 그때부터 내 안에서 뭔가 무너졌다. 나는 매일 밤 녹음을 했다. 하지만 새 집에서는 아무 소리도 잡히지 않았다. 소리는 내 귀로만, 내 머리 안에서만 울렸다. 이게 환청일까 아니면 진짜일까 구분이 되지 않았다. 며칠 뒤 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요즘 작업 영상 분위기 달라졌어요. 색감이 좀 이상해요. 어두워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그때 내가 편집하던 장면엔 벽이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 그런데 편집 중 갑자기 프레임 하나가 삽입되어 있었다. 검은 그림자가 벽을 손끝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톡, 톡, 톡. 나는 손을 떨며 프로그램을 껐다. 그런데 노트북 화면이 꺼지지 않았다. 화면이 까맣게 변하더니 그 안에서 무언가가 비쳤다. 나였다. 하지만 내 얼굴 옆에서 검은 손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그 손끝이 내 목덜미를 스쳤다. 차가운 온기가 느껴졌다. 정확히 방배동에서 느꼈던 그 냉기였다. 그날 밤 나는 도망치듯 창문을 열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밀려들었다. 그 순간 누군가 내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있지?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천천히 돌아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내 그림자가 2개였다. 그 후로 나는 낮에도 그 소리를 듣는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카페에서 편집할 때, 심지어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누군가 내 뒤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 그럴 때마다 나는 몸을 굳힌다. 누군가를 마주보고 있어도 그들의 입이 움직이는 대신 그 톡톡 소리가 내 머릿속에 먼저 들린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 소리가 정말 밖에서 나는 게 맞을까? 아니면 나 자신이 내 안에서 내는 소리일까? 며칠 전 잠결에 손끝이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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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그 리듬이었다. 깨어보니 손끝이 피투성이었다. 손톱 밑이 까맣게 멍들어 있었다. 그때 깨달았다. 그 소리는 이제 벽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로 나는 사람을 피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다. 문을 잠그고 하루 종일 앉아서 벽을 바라봤다. 벽은 여전히 깨끗했다. 하지만 오래 바라볼수록 안쪽에서 뭔가 움직이는 듯했다. 마치 내가 안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벽 속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었다.
나는 결국 카메라를 꺼냈다. 벽을 향해 설치하고 녹화를 시작했다. 렌즈를 통해 확인하던 중 화면 안쪽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일렁였다. 나는 천천히 확대했다. 그리고 그 순간 렌즈 속에서 나 자신이 나를 보고 있었다. 카메라 반대편 벽 너머에서.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그 나를 만난다. 벽 건너편에서 내가 내 손으로 벽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는다. 톡, 톡, 톡. 이제는 그 리듬이 나를 안심시킨다. 낯설지 않다. 마치 내가 그 안에 있고 벽 너머에 내가 나를 깨우는 것처럼. 가끔 생각한다. 어쩌면 그때 그 여자도 이런 식으로 나를 불렀던 건 아닐까. 있지? 내가 그 말을 속삭일 때마다 벽이 아주 약하게 울린다. 그리고 대답이 돌아온다. 응, 들려. 이제 며칠째인지 모르겠다.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 하루가 시작되는 순간과 끝나는 순간이 같은 소리로 이어져 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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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젠 그게 공포가 아니다. 그건 나를 확인시키는 유일한 신호다.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며칠 전부터는 벽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하얗던 벽에 누런 손자국들이 남았다. 가장자리가 번져가며 마치 안쪽에서 바깥으로 스며 나오는 것처럼. 나는 그 자국 위에 손을 얹어봤다. 벽이 따뜻했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안쪽에서 심장 소리 같은 진동이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결심했다. 열어야겠다. 벽 반대편의 나에게로 가야 했다. 내가 들었던 모든 소리의 근원, 그 존재의 정체를 확인해야 했다. 나는 공구 상자를 꺼내 벽을 긁기 시작했다. 처음엔 가루만 떨어졌지만 점점 무언가 단단한 층이 드러났다. 석고 아래에 또 다른 벽이 있었다. 이상했다. 도면상 이 벽은 단층 구조였다. 그런데 안쪽에서 희미한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귀를 대고 들었다. 후하! 숨소리였다. 분명한 리듬. 누군가 벽 안쪽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내가 숨을 멈추자 그 숨소리도 멈췄다. 다시 내가 숨을 쉬면 안쪽에 그것도 따라했다. 마치 거울처럼.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그건 벽 속에 누군가가 아니라 벽 안에 내가 나를 따라하고 있었다. 나는 망치를 들었다. 망치질이 시작되자 소리가 겹쳤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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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한번 두드릴 때마다 안쪽에서도 똑같이 울렸다. 리듬이 완벽히 맞았다. 점점 더 세게, 더 빠르게 벽의 표면이 갈라졌다. 마지막 한 번 강하게 내리치자 균열 사이로 검은 손가락 끝이 튀어나왔다. 나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 손가락이 천천히 내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익숙했다. 온기가 느껴지는 냉기. 그 손이 내 팔을 잡아 끌며 천천히 벽 안으로 이끌었다. 안쪽은 어두웠다. 빛이 하나도 없는데도 나는 어쩐지 모든 것을 볼 수 있었다. 눈앞에는 수많은 그림자들이 벽을 두드리고 있었다. 모두 나를 닮은 사람들. 표정도 손짓도 같았다. 그들은 일제히 나를 향해 속삭였다. 이제 왔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들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대신 내 앞에는 하얀 벽 하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 벽의 반대편에서 누군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있지. 나는 대답했다. 응, 이제 들려. 그리고 손끝으로 벽을 두드렸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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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너머에서도 똑같은 소리가 돌아왔다. 이제 나는 그 안에 있고 그녀는 이쪽에 있다. 우리의 위치는 바뀌었다. 며칠 뒤 새로 이사 온 세입자가 있었다. 그는 깨끗하게 도배된 벽을 보고 만족했다. 이전 세입자는 급히 나가면서 흔적을 많이 남겼다고 했다. 그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말했다. 이제 여긴 조용하겠네요. 하지만 첫날 밤 그는 잠결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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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리는 벽 속에서 아주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안쪽에서 벽을 두드리는 듯했다. 그는 그 소리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누구세요? 잠시의 침묵 뒤 벽 안쪽에서 낮고 익숙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있지?